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상담 사례를 알아볼 건데요. 이 상담 사례를 쭉 보면서 여러 이제 주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감이 되는 분도 있고, 뭐 잘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겠고요. 우선은 그냥 이렇게 쭉 들어보시고, 상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은 어떤 다양성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째 사례 들어가 볼게요. 사람이 어려운 이유, 인간관계. 주제입니다. 20대 중반의 남성이었었고요. 취업준비생으로 있었고, 이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별칭은 이제 동굴님, 자기만의 동굴에 빠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저는 왜 사람이 어려울까요? 오래된 친구들하고 있으면 유머도 잘하고 분위기를 이끌 줄도 아는데, 그래서 재미있다는 소리도 잘 듣는데, 여자친구하고 단둘이 있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나이 드신 분들과 있으면 심하게 긴장이 되고 얼어붙곤 해요. 결국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왜 헤어지게 된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쭉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치명적인 문제라는 게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동굴님의 욕구가 분명하지 않고 생각이나 감정이 어쩐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아마도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는 오기 같은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접근하기도 어렵고 다가오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감정을 억압하고 숨기는 데 익숙해져 버린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비난받을까 봐 걱정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속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걱정, 오기 같은 것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들킬까 봐 자동으로 긴장하곤 하지요. 그러니 상대가 보이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어떤 사귐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먼저 내 감정부터 정리하고 다스려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사례는 아버지가 좀 권위적이고 그랬거든요. 이런 아버지한테 듣는 핀잔, 칭찬을 들었던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한 채 마음에 품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기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평소에 이제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들어야 할 에너지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면에 정리되지고 소화되지 못한 부정감정이 있는 채로 관계를 맺어갈 때 어느 깊이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관계를 깊이 가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가정 폭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의 내면에 폭탄을 안고 이런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초래되는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신의 정리되지 못한 내면을 깔끔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이런 위험 신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은 사람의 마음은 전파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심각하게 불편하면 그 마음이 전염되듯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파가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아주 즐거운 기분을 갖고 있으면 그 즐거운 기운이 또 주변에 퍼지죠.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가벼워지고 즐거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의 내면 에너지를 교류하는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다루지 못한 부정감정이 있는 채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에게 그 감정을 전염시킬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내면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애써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엄마가 되면은 그 자식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정리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각자가 가진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째 상담 사례예요. 자의식 탈출, 자신을 가두는 굴레를 벗다. 이제 초롱님이라고 20대 초반의 여성이고 대학생인데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고 자기 부정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런 호소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친구를 사귀지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라는 느낌이 아주 강해요. 여럿이 함께 있으면 혼자 외톨이인 것 같고 아무도 나한테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 만나기가 겁나고 방에 콕 들어박혀 지내기 일쑤예요. 제가 왜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호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까요? 여기에 이제 상담자가 팍 깨는 소리를 하죠. 지금 모습이라면 어림도 없겠죠. 스스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누가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자기상,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데 초롱님은 아주 왜곡된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죠. 자기상에 갇혀서 자의식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이 자의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거예요. 스스로 만든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현실의 자기를 구박하고 못마땅해하죠. 지금 초롱님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의식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의식에서 벗어나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관념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관념일 뿐이잖아요. 자신에게 주홍 글씨를 새겨놓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참 어리석죠? 먼저 관념을 깨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훈련부터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생겼냐. 어릴 때 위축되었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장해서 자의식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알지 못한 채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불편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자의식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생겨서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자의식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제 잠재의식적인 욕구와 현실 사이에서 커다란 간격이 생기고 이게 이제 번뇌가 되는 거죠. 이 자의식에 갇혀버리게 되면 끝모를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괴로워지고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가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노력을 하려 해도 이게 막막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애쓴다고 애를 써봐도 이제 그물에 갇힌 새가 그냥 헛힘을 쓰는 것과 같아요. 잘못 보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힘을 쏟으며 결국 좌절하죠. 마치 악몽에 시달리는 것처럼 잊지도 않은 가상의 시선과 평가 기준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지 못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내담자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동화된 사고방식의 모순을 잡아내서 밝힘으로써 내담자는 자기가 어떤 자의식 속에 갇혀 있는지 새삼 알게 되었죠. 이렇게 내담자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극성이나 부정적인 생각, 위축된 행동 이런 것에도 이제 변화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아주 다른 자신의 모습,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자기가 통 안에 갇혀 있으면 통을 자유롭게 굴릴 수 없지만 통 밖으로 나와서 통을 자유롭게 굴릴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자의식 속에 갇혀 있다가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8번째 사례인데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례입니다. 아침님이라고 50대 중반 여성이었고요. 이제 좀 고급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을 했고, 이 상담을 찾아올 때는 이 상담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었고, 허무감과 외로움을 호소했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도 안 하고 공무원으로서 꽤 높은 직급까지 올랐고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회의가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고 하고 있던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고 대학원 진학을 했어요. 이랬는데 이제 쭉 얘기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뭔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그것이 또 이제 환영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어진 겁니다.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 설치잖아요. 아니, 잘못된 것에 맞서서 바로잡으면 그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나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입죠.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일 아닐까요? 그렇죠. 모두가 관련된 모두의 일이죠.
그런데 왜 아침님은 자신의 행위를 개인적인 일로 몰아가는 걸까요? 전체를 위해서 바로잡으려 애쓰는 것인데 말이죠. 말이 그렇게 되나요? 또 제가 알아서 깨갱거린 것이 되나요? 그래요. 제가 보기엔 아침님의 생각, 판단,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참 훌륭하고 바람직하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엉터리예요. 어이가 없을 만큼 자신한테 가혹하죠. 우수한 지능을 가졌는데 모자란 지능을 가졌다고 믿어왔던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자신이 해놓고 나서도 보람도 못 느끼고 오히려 위축되고 허무해지죠. 그렇군요. 또 제가 저를 쥐어받고 있었네요.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원하죠? 예, 이건 지금 말로 옮겨서 이런데요. 이 상담 이 순간에 이 통찰이 오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보면서 했었던 것들이 훤히 이렇게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확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전개였던 건데요. 이 내담자는 굉장히 야무지면서도 전혀 전투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굉장히 유능해 보이는 그런 깔끔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할 때 상대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빨리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민감성도 갖추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정의감이 강해서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데 망설임이 없었고, 이게 이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인 배경이었을 거고요. 근데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면서도 항상 자기를 낮게 평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그 지능검사에서 2자리 숫자가 나왔는데, 근데 그게 좀 부정확한 검사였던 거거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해보니까 지능이 꽤 높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는 머리가 나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까 상담 중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만한 상황인데도 도리어 허무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계속 구박하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죠. 주위에서 능력을 인정하고 호감을 표현하고 손을 내밀어도 스스로 비난하고 있으면 이걸 조금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듯 외로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갖지 못하는 거죠. 소통이 안 돼버리는 거죠. 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기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직면시키고, 내담자는 이거를 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모순을 깨닫고 가벼워졌어요.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의 호감과 인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음을 자각하면서 내가 느꼈던 허무감과 외로움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스스로 닫아 걸 때 느껴지는 거거든요. 눈을 뜨면 사물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깜깜한 것처럼 마음을 열면 관심과 사랑이 느껴지지만 마음을 닫으면 느껴지지 않은 거죠. 이 상담을 하고 나서 이분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9번째 사례, 불안과 혼란, 미로를 헤매는 마음, 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30대 후반의 여성이고 임시직, 그리고 가족과 충돌하고 이제 충돌 끝에 가출해서 불안을 호소하는, 그래서 이제 별칭을 카오스라고 지었는데요. 제가 나이는 40이 다 되었는데 뚜렷한 직장도 없고 애인도 없고 재구실을 못하니까 엄마가 늘 닥달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알바하면서 모아둔 돈을 투자해서 학원에 다녔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려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나도 속상한데 엄마가 또 닥달을 하니까 그냥 집을 나와버렸죠.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카오스님 자신이 아직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엄마나 언니도 그렇게 보는 것 같군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 속마음을 어른답게 표현하지 않으니 계속 돌봐줘야 하는 철없는 아이로 보이겠어요. 의논을 하려고 해도 흥분하고 화내고 하니까 갈수록 걱정은 되고, 그래서 조바심이 나니까 자꾸 채근하게 되지 않겠어요? 저도 집안에 있으면 그냥 어린 양을 하게 되고 막내 짓을 습관적으로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나온 거예요.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어떤 계획이 있었죠? 번듯한 직장도 갖고 돈도 갖추고 당당하게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반항하듯 나와버려서 마음에 걸려요. 그래도 집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어렵더라도 홀로 서기를 해볼 겁니다. 집을 나온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청사진대로 나온 것이든 화가 나서 나온 것이든 일단 나온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기왕 나온 김에 집에서 못했던 것들에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성숙하기라는 과제와 씨름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죠. 상담하러 오기 전에는 막연하고 불안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지 감이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상담에서 오간 이야기인데요. 불안감에 휩싸여서 혼란스러워하는 내담자를 만날 때 자칫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이 있는데, 이때 이제 상담자가 중심을 잡고 경청하면서 반영, 명료화로 이제 가지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잘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표현하도록 두면서 듣다 보면, 그렇게 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듣다 보면 내담자 이야기가 막 우왕좌왕 이렇게 되면서 어느새 이야기는 미궁에 빠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애매하게 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상담 기법이 쓸모가 있는 겁니다. 반영, 명료화 이런 걸로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핵심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 상담에서 내담자는 아직 자라지 못한 내면의 아이를 느끼고 있고 또 동시에 독립하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같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흐름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카오스였던 거죠. 상담자가 질문, 이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갔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서 혼란스러울 때 이걸 이제 하나씩 따로따로 다뤄보는 것이 정리하는 요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에서는 먼저 내담자의 성숙하지 못한 내면 아이를 표현하게 하고 이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언급하면서 내담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한 다음에 내담자의 현실적인 의지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담자는 두 가지가 섞여서 혼란스러웠던 상태에서 이걸 분리하게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는 의지,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지 이런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이걸 직면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자, 10번째 사례. 허상을 바라보다. 이제 인본주의 상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상적 자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30대 중반 여성이었었고 회사원이고 난성적인 무기력을 호소하는 상태였습니다. 별칭은 이제 비망.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집과 회사만 오가고 있고 쉬는 날에는 그냥 텔레비전만 켜놓고 있죠. 삶에 아무런 흥미도 의미도 없어요. 왜 사는가 싶은데 내 삶을 생각하면 그냥 한숨만 나와요. 이런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이 쭉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사실 상담하러 올 때에도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심리학 책도 많이 찾아보았고 자기 개발서나 유명한 책들은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 속에서 얻은 답들은 다 비슷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나에게 그냥 이론일 뿐이었어요.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내가 나를 낙인 찍어놓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단단히 코팅을 해놓은 상태라 좋은 말씀이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유가 참 절묘합니다. 시인이 되신 것 같아요. 아까 저한테 어떤 모습이어야 만족할 수 있냐고 질문하셨을 때 갑자기 내가 그동안 찾았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내가 내 밖으로 나와서 나를 지켜본 것이랄까? 한편으로는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이상적 자기와 진실한 자기에 대한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 확 다가오면서 실감나게 느낀 거죠. 마음이 후련하고 환해진 느낌이에요. 이런 경험이 흔히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동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동안 애쓰셨던 것과 지금 이렇게 가짜 자기라는 허상을 벗어나신 것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왔는데 알 속에서 단단한 껍질을 깨기 위해 얼마나 쪼아댔겠어요. 그래요. 이제 제가 저를 몰아붙이거나 비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어떤 통찰이 있고 뭔가 풀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내담자가 큰 통찰을 얻는 것을 함께하는 것. 이 순간 정말 가슴 벅차게 기쁩니다.
이 내담자는 마지막 방황을 하고 있었고 고기를 한 곳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잡는다고 할까? 마치 자신이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짚어보다가 드디어 허상의 껍질을 깨고 자신의 실제 모습을 봤다는 거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진짜 마음에 충실하려 애쓴 노력들이 이 상담 시간에 열매를 맺는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보통 그냥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쉬워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기를 진짜로 여기고 현실 속에 진짜 자기를 비난하고 몰아붙이고 부정하는 것이 자기 소외다. 그런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기는 쉽죠. 하지만 자기가 만든 허상을 분명히 알고 그 허상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는 일,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일대 사건과 같습니다. 삶이,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거든요. 이 내담자가 가진 마음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만은 아니고요. 현실과 부딪히고 힘들어하면서도 진실을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마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진실을 바로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도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내담자의 번뇌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번뇌를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과 직관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더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속으로 파고들어 번뇌의 정체를 밝히고 허상을 드러내서 내담자가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이제 상담자가 이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성공했던 그런 상담이었고요. 자, 11번째 사례입니다. 20대 후반 여성이었고 직장인,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겠다고 호소했어요. 별칭은 이제 사랑님이죠. 저는 저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막내로서 받기만 해서 그런지 3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도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돌이 갓진한 조카한테도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언니의 사랑과 관심을 빼앗겼다는 질투심을 느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온전하게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의존성을 벗어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 자기가 너무 유치한 거예요. 자,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진행하면서 이런 이제 해석을 해줬습니다. 유아적인 마음이 먼저 있고 어떤 상황에서 그 마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유아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곰곰이 살펴보면 유아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조카를 사랑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형부를 든든하게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 전부 그렇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자기를 몰아붙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일부의 모습을 가지고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시죠? 유아적인 면도 있고 성숙한 면도 가지고 있는데 유아적인 면만 보고 내가 미성숙하고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이제 자기 자신을 그만 몰아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한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요. 공은 언니나 엄마한테 돌리고 잘못은 나한테 돌리는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나한테는 언니나 엄마가 필요해 라며 매달렸어요. 홀로 서기가 두려웠나 봐요.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나를 깎아내리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오랜 악몽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자신감도 생겨요. 고맙습니다. 이 상담도 이 상담에서 바로 이렇게 통찰이 오고 마음이 탁 전환된 그런 상담입니다. 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의지가 약하지 않다고 근거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득하고 반박을 했어요. 자신을 무능하고 나약하다고 몰아가는 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을 자각하도록 이끌었고, 내담자는 절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상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다시 살펴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보고 전부라고 여기는 거죠. 내담자는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생각에 맞추어 자신의 특정 부분만 보고 자기를 계속 어리다고 단정을 했고,
이게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약해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약하고 무능하다 여겨야 계속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부각시키고 그쪽으로 생각을 몰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확 떨어지죠.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자기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인데 이 자존감이 있으면 역경을 오히려 성장의 디딤돌로 삼을 줄도 압니다. 보통 심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자존감이 망가진 거예요. 거의 붕괴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성상담에서는 자존감이 핵심 개념이고요. 이 닥친 문제에 허덕이더라도 자존감을 되찾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자존감을 발견할 수 있고요. 상담자는 자존감의 가치를 믿고 내담자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2번째 사례. 불쑥불쑥 일어나는 화, 분노인데요. 40대 초반 남성이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을 호소했고요. 이 별칭은 희망. 이 보이는 모습하고 전혀 생뚱맞은 그런 별칭이죠. 이건 이제 사례를 보면 왜 희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1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적응을 잘 못하고 금방 그만두고 하다가 16살 때 정신과를 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정신과에 가면 정신이 바뀌어서 적응도 잘한다고 해서 찾아갔죠. 주는 약을 먹으니까 마음은 진정되는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지 못하고 어느 날 일이 싫어지면 그냥 안 나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살았죠. 정신과에 가서는 불평만 늘어놓고 진짜 속마음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상담을 하러 와서는 진짜 속마음을 보이고 있죠. 근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참 선량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직면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선량한 마음이 희망님의 귀한 보물입니다. 아마 아내분도 남편의 선량함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알기에 함께 사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량함이 제대로 빛을 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픔이나 고통이나 분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의지를 지켜낼 때 그 힘이 길러져요. 그런 면으로 보면 희망님은 이미 마음의 힘이 충분히 강합니다. 굳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덮을 필요가 없어요. 덮어두고 외면하면 시시때때로 화가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아예 인정해버리고 다스리는 것이 바른 방법이에요. 분노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사람들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 상처도 있고 분노도 있고 좋은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희망님은 자신이 가진 분노 때문에 사람들이 가진 여러 마음 중에 이기적이고 남을 밟으려는 마음만 느낀 거죠. 내 스스로 나한테 있는 모든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유가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마음들도 느껴질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희망님이 노력할 방향이에요. 그러고 보니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좋은 분들도 많았네요. 다만 제가 마음을 충분히 열지 못해서 가까워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던 그런 또 상담이고요. 내담자가 겪은 억울한 일들, 이게 아주 일찌감치부터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겪었었는데 그러면서 이 상담자도 이때 진짜 긴장되고 화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이런 분노,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해 보이지 않고 막 껄렁껄렁해 보이고 막대어 먹은 듯이 그런 보이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이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방황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내면서 분노를 이겨온 의지가 참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원망, 미움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쉽게 실증을 내고 극단적인 자극을 찾고 변덕스럽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화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자꾸 이렇게 변덕스럽게 하니까 자기 성격이 이상한 줄만 알아서 방황과 괴로움이 계속됐던 거죠. 근데 이런 어둠 속에서도 내담자를 잡아준 사람이 그의 부인이었고요. 내담자의 양심과 의지를 지켜주고 키워준 것이 부인을 향한 내담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부인이 분노까지 다스려주고 모든 면에서 밝아지게 할 힘을 가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부인을 고생시키면서 이제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또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담자가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고 이런 것이 이런 것이었다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내담자에게 남은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상담이 가치가 있겠고요. 내담자가 이걸 바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마음속에 찌꺼기 같은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 활기차게 나아갈 이런 힘을, 이런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상담입니다. 분노를 바로 보고 이거를 이제 피하거나 억누르지 않을 때, 이럴 때 이런 기적 같은 직면을 제대로 하게 될 때 기적 같은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상담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3번째 사례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역설적 의도라고 하는 그런 상담 사례인데요. 20대 중반 남성이었고 이 친구가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이었는데 불안과 무기력을 호소했고요. 이 별칭을 새벽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동창회가 있는데 남녀공학이라서 여학생들도 많은데 이번에 동창회에 나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소개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얼굴도 빨개지고 말도 더듬고 심하게 긴장하거든요. 특히 여자 앞에서는 거의 말을 못해요. 이런 걸 이제 호소했죠. 그래서 동창회 자리에서 청산유수로 소개를 잘하는 사람과 부끄러워하면서도 말도 더듬고 표현이 서툰 사람 중에서 누구한테 호감이 갈까요? 부담이 덜하고 편한 쪽은 어눌하더라도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역할을 새벽님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렇게 말을 못하냐, 초등학생도 저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소개에 더 자신을 가질 수 있게끔 바닥을 깔아주는 거죠. 아, 잘난 척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인간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거꾸로 최대한 말도 더듬고 바보처럼 자기소개를 해보는 거예요. 바닥을 깔아준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창회 나가는 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가 소개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거나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겁날 게 없겠어요. 그렇죠. 잘하라고 하면 긴장도 많이 되고 겁도 나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려고 하면 겁날 게 없어져요. 실제로는 긴장은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죠. 내가 한번 제대로 망가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동창회가 기대되는데요. 불안하거나 겁나지가 않아요.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이건 약간 좀 편집을 한 거고요. 이래서 실제로 이제 동창회에 나가서 마음껏 말을 더듬으려 했는데 신기하게도 말이 청산유수로 쭉 나와버려가지고 그때 인기가 캡이었다 그래요. 환영도 받고. 왜 그랬냐? 긴장이 풀려서 편해진 마음이라서 잠재되어 있던 표현력이 발휘됐던 거고요. 진솔하면서도 막힘없는 자기소개에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느낀 건 당연한 일이었죠. 이게 역설적 의도의 효과입니다. 이 역설적 의도라는 것은 보통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지는 마음인데요. 잘하려고 하면 긴장이 되고 떨리는데 일부러 망치려고 하면 긴장이 되지 않아 오히려 능률이 나는 거죠. 이때 망치려고 하는 것이 역설적 의도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겠다고 마음먹으면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서 긴장돼서 삼진당하기 쉬운데 그냥 공을 끝까지 보고 가볍게 맞추겠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좋은 안타나 홈런이 나오곤 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 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점점 꼬이기 십상인데 반대로 마음을 비우고 하면 오히려 실력이 발휘되곤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생각하는 관점과 다른 방향에서 보고 생각하면 이 치우쳐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최선의 길을 발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심하거나 불안하고 겁나는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역설적 의도를 가져보는 것이 쓸모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빨리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그 사례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알아봤는데 더 이제 공부하시고 싶은 분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연락도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